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통증이 오래 갔는데 신경이 이제 잠을 자려면 이렇게 사람이 생활하다가 잠을 푹 자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요 반밖에 못 잤어요. 목 디스크가 이제 몰랐는데 너무 어깨하기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했는데 되게 아프면은 누워 있으면은 뭐이 마비가 와요. 이 손이 손가락이 어디예요. 아파가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이게 젓가락질을 잘 못하거든요. 일단 이렇게 신경 제한을 두는 게 도움이 커야 되는 게 일단 두 번째입니다. 제가 성분협 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네, 안녕하세요. 백세건강 스페셜의 이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민입니다. 혹시 이 엄마표 질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엄마표 질병은 네. 엄마들만 걸리는 질병이에요. 보통 엄마들은 아유 확신이 쑤신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까 생기는 증상이지 병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쉽게 넘기시기 쉬운데 네. 이 보통 일반적인 통증은 금방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 엄마표 질병은 길게는 뭐 심지어는 몇 년까지도 같은 통증이 이어진다고 하죠.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뭐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질병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꾀병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바로 이 엄마표 질병, 만성 통증입니다. 네, 정작 본인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데 이게 질병이라는 인식이 부족해서 치료가 늦어지고 있는 게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만성 통증의 다양한 증상과 이에 따른 치료법 또 예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속 시원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의과대학 강남차병원 만성통증센터의 안강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혹시 엄마표 질병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꼭 엄마표 질병만 있는 거가 아니라 아빠표 질병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주부들이 아무래도 그 그러니까 일하는 조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피로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깨가 정말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프고 뭘 짚기에도 힘들 정도로 팔이 저리고 아프지만 술 먹고 속 없이 늦게 들어온 남편을 밤새 주물러야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게 병이 쌓이게 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도시락도 싸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 중첩되니까 네. 아무래도 만성적인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 통증과 그 만성 통증, 만성이라면 이제 어쨌든 계속된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다치잖아요. 다쳐서 예를 들어서 뭐 찢어지거나 뭐 어디가 뭐 손상되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통증이 오죠. 네. 통증이라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고치라는 신호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에 다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원인이 없었어요. 그래도 아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이제 만성 통증이죠. 네. 만성 통증은 이제 일반적으로 분명히 원인이 없었는데도 통증이 계속 나타나는 경우도 만성 통증이고 그러한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것도 만성 통증입니다. 네. 근데 이 통증이 병이다라는 생각을 사실 별로 못 하겠거든요. 그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쳐서 당연히 아프다는 거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을 해야 되고 물론 그 중간에서도 통증이라고 하는 건 경험을 많이 쌓아지면은 나중에 또 노출됐을 때 더 아프기 때문에 그때도 통증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만 그런 원인이 없는데도 계속 아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하나의 병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먹으면서 신경이 퇴화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퇴행성 변화는 당연히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네. 통증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누가 때린 것도 아닌데 저 같은 경우도 나이는 젊은데 그렇게 이렇게 무릎이 아파요. 네. 그것도 이제 만성 통증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무릎 아픈 원인을 정확히 알아내야겠죠. 네. 이제 통증이라고 하는 게 겉보는 거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자면 겉은 멀쩡한데 어디가 아프냐라고 하는 얘기를 환자분이 자주 하시거든요. 겉이 멀쩡해도 신경 자체나 힘줄 자체나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자체가
통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겉은 아주 험악해도 실질적으로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간단하게 겉을 보거나 뭐 나이가 젊거나 이렇기 때문에 아프다, 안 아프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정작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죽고 싶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올 정도로 고통을 많이 받으시는데 그만큼 통증의 강도가 굉장히 느끼는 강도가 큰 거겠죠? 사람마다 통증을 느끼는 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피부를 한번 이렇게 살짝 꼬집어 보세요. 그러면 아주 강하게 꼬집는다면 누구나 다 아플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짝 짚기만 해도 끔찍한 통증이 올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근처에 손이 닿기만 하거나 근처에 공기의 변화만 있어도 그게 극심한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화면을 보면요. 통증이라는 자극 강도가 어느 정도가 돼야 통증이 일어나야 이것이 일반적인 통증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건드리거나 혹은 그것보다도 적은 바람만 스쳐도 아픈 것 이런 것들을 이질통이나 그다음에 통증 과가가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작은 바늘 하나 찔렸는데 잠깐 아프고 말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끔찍한 고통이 온다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통증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표현이 온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개인마다 통증을 느끼는 강도가 다르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계신 주부분들이 뭐 아기 다 낳으셨겠지만 아기 낳을 때 얼마나 아프십니까? 아기 낳을 때 통증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통증이 10 중에서 한 7개 정도라고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7개 이상을 평생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러니까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겉모습과 가지고 판단하고 진단해서는 안 되고 매우 위험한 것이죠. 네. 박찬민 씨도 계속 무릎이 아프다라고 네.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네. 이런 만성 통증을 겪는 환자들이 네. 상당히 많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료 화면을 좀 잠깐 보시면요. 네. 미국에서 여러 조사에서 합혀진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려놨는데 당뇨나 심혈관 질환, 암 이런 거에 비해서 만성 통증은 아주 현저하게 많죠.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4명 중에 1명은 만성 통증에 이완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이제 만성 통증을 앓고 계신데, 네. 이 만성 통증을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그러면?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통증 미개척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보니카라고 하시는 분이 1980년대 들어와서 이제 닭과통증센터의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통증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통증을 여러 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어느 과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제대로 하려면 모든 지식이 모여야 된다. 그리고 그런 각 과의 전문의들이 상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안 그러면 하나하나 나눠가지고는 부분밖에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이 생기면서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어디가 아파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정말 나는 쟤만 보면 정말 만성 통증이 와.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런 것도 해결책이 있나?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위의 환경에 대해서 내가 너무 분노하거나 그 환경에 대해서 너무 공격성을 띄우게 되면 내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자체는 아무래도 혈류를 저하시키고 근육을 긴장시키기 때문에 통증이 오죠. 네. 뭐 옆에 계신 분한테 듣는 아니, 뭐, 생각은 조직에 있다 보면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뭐 어깨라든지 무릎이 오랫동안 아프다. 그러면은 만성 통증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만성 통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광범위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뭐 머리, 어깨, 무릎 할 거 없이 통증이 일정 기간 지속되거나 통증이 반복돼서 왔을 때는 우리가 만성 통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네, 딱히 뭐 원인은 없는데 통증은 심하고 그에 비해서 또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체의 어느 부위에도 나타날 수 있는 이 통증인데요. 그러면 안강 교수님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 그리고 환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깨도 아프고 막 이래갖고 이 머리 안에까지 다 아파요 지금. 너무너무 많이 아파요. 그리고 이렇게를 돌리지를 못하거든요. 여기까지만 돌리고. 이 팔이 이게 어디전 됐어요 이게. 일렉션 안 되고 바깥으로 돌리는 거 안 되고 안쪽도 안쪽은 30도 나오네요. 45도 30도 나오네요. 네? 이거 여기 심하네. 이거는 여기는 많이 안 좋네. 이건 7번도 있네. 형 빼보십시다. 같이 있네요. 여기. 어이구. 같이 합시다. 네, 좋습니다. 네. 진료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네. 만성 통증 진단은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이 만성 통증에 대한 진단은 일단은 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뭐 근육이나 힘줄이나 뭐 아니면은 뭐 막이나 이런 것들을 만져보고 그다음에 환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관절의 운동 범위를 체크하고 네. 그다음에 통증이 나타나면 통증이 나타나도록 유발하는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단을 해서 이것이 이런 병이 의심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여기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사진에서 나타난 변화와 매치가 되는지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야 제대로 된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 얘기를 들어보고 눈으로도 보시고 맞습니다. 이렇게 만져도 보신다고 맞습니다. 했는데 예.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시범을 좀 보여주실 알겠습니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양쪽 같이. 어깨요. 예.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네.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자는데 항상 이 전체 어깨가 다 아파요. 어깨가. 뻔하고. 네, 예. 이 어깨가 위쪽입니까? 아래쪽입니까? 위쪽이요. 여기죠. 예. 예. 일반적으로 이 부위를 지배하는 신경이 목에서 그 뒤까지를 통해서 오거나 아니면 앞까지 일부가 이리 오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핀 상태에서 목의 운동 범위를 먼저 체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관절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통증이 오는지를 먼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통증 부위가 연관돼 있다면 그 부위를 다시 만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근육을 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근육이 지배하는 신경을 따라서 그 신경이 나오는 곳을 만지기 위해서 그 관절에 압력이 가는 부위를 만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관절 앞에서 신경이 나오는 부위를 눌러서 아픈데요? 네. 그래서 그 부위가 과연 지금 있는 통증과 그 신경이 긴장된 것 혹은 관절의 압력이 증가된 것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 이 약적 검사입니다. 찬민 씨는 보니까 별로 괜찮은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떻게 진단을 제가 내리셨어요? 겉보기엔 멀쩡하다니까요. 근데 긴장 부위는 후두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만성 통증 환자의 경우는 살짝 누르기만 해도 소리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관절면은요. 관절면은 이제 촉지가 사실은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가 아니라 누워 있는 자세에서 저희가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만질 때는 그 관절 바로 뒷면까지 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좀 아파요. 근데 거기서 살짝 자극을 하면서 눌러보면서 이제 병이 있는 부위는 관절 부위가 에 있는 조직도 두꺼워져요. 그다음에 신경 앞쪽이 노출이 되는 데를 살짝 눌러서 벗겨보면 아주 깜짝 놀라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이제 어깨, 이제 신체 부위를 해봤는데 저는 솔직히 두통이 잦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이 두통이 있을 때는 어떨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두통이 심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도 만성 통증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두통학회 분류에는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 군집성 두통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데 또 다른 분류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목에서 온 것이냐, 그걸 경추인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그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누자고 하는 주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두통 중에 대략 60%가 경추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특히 그 목의 관절이요. 그런 경우라면 치료가 의외로 어렵지가 않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경추인성이 아닌 목의 병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치료가 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목에서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목에서 온 것이 아니더라도 목에서 오는 문제가 그것을 악화시키는 하나의 인자가 된다면 그 자체도 목을 치료하면 통증 개선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자고 일어났을 때 푹 자고 일어났는데도 머리가 아플 때가 있거든요. 뭐 전날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자듯이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좀 아프고 그러면 그럼 목과 관련된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교수님. 네, 지금 아까 봐서 제가 아까 후두 아래쪽에 긴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자세한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치료하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진단 정확하게 내야 돼요. 예를 들자면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단순하게 무슨 허리가 삐었다, 단순한 요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관절 부위는 만져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신경이 이제 그 한강의 물처럼 흐르면서 이제 공급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다리에 이런 다리에 있는 근육이나 힘줄이나 이런 데 공급을 해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공급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그 흐름이 신경 자체가 물처럼 흐르는 건 아니지만 그런 흐름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또 만져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운동범위를 체크해서 디스크가 밀려 나올 때 아픈가 아니면 관절이 제껴졌을 때 관절이 안 유해진가 할 때 아픈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정확한 포커스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거기에 대한 치료가 얘기되는 거죠. 그냥 허리가 아프면 그냥 누워 있어서 뭐 찜질하고 뭐하고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된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으셔야죠. 네. 안 그래도 이거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이제 통증을 호소하는 맞습니다. 부분이 무릎이나 아니면 이제 허리 통증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자료 확인해 보면요, 그 퇴행성 관절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 비교하고 있는데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퇴행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자체는 신경이나 무릎을 싸고 있는 주위의 뭐 근육이나 힘줄과 같은 조직, 그 다음에 또 무릎 안에 반월판, 그 다음 뼈 이런 것들의 변화와 같이 오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이고요. 류마티성 관절염은 그게 좀 달라요. 그 무릎 하나에 오는 거, 어깨 하나에 오는 거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전신에 오는 병이에요. 류마티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릎이나 어깨나 팔목이나 손가락 이런 데 다 공이 올 수 있지만 특히 그것 이외에도 내장 기관에도 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딱히 만성 통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분류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자로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분류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인들에게 흔히 오는 병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척추협착증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척추협착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척추협착증 자체를 나눠보면 관절이 커지는 거, 이제 후관절증, 그 다음에 퇴행성 디스크가 퇴하면서 뒤로 밀려 나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위에 있는 황색인대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두꺼워지는 거,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이 척추 협착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척추 협착증 사진을 보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그 슬라이드가 정상인의 척추입니다. 정상 사람 척추인데 이 사람이 불과 40세도 안 된 사람인데 이 하부에 가면 벌써 관절이 커져 있어요. 4~5번 부위에 가면 관절이 커져 있고, 요 관절이 커져 있는 게 바깥의 관절만 커지는 게 아니라 이 척추관 안에도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왼쪽에 정상인 경우에는 척추관이 많이 커져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안에 신경이 충분히 신경이 지나가는 것이 보여요. 동그라미 그 빨간 원 안에가 신경입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면은 많이 좁죠. 이제 앞쪽에 디스크, 그 다음에 뒤쪽에 관절과 황색인데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많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신경이 아주 작은 점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이런 원인에 의해서 척추협착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전혀 다른 분이지만 그 왼쪽에 오히려 정상 척추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척추협착증 증상이 심하고요. 오른쪽에 좁아진 사람은 아무런 증상도 없고 축구도 그래요? 잘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진의 유혹이라는 거에 항상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런 비슷한 예가 디스크 탈출 중에서도요. 네. 우리가 아프면 당연히 사진의 변화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죠? 정상인은 35세 이상의 정상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 아파서 내가 정말 쩔쩔매는 사람이나 그다음에 여기 멀쩡하게 잘 뛰어다니고 아무 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으신 분이나 이 디스크의 변화의 빈도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가 평균되어 있는 게 정상에서 한 64%가 디스크가 많이 퇴화하고 있고요. 34%는 탈출되고 있고 5%는 터져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보고 진단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잘못된 치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에 없다고 해서 이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진단은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의 증상과 의학적 검사를 기반으로 해야 되고 사진은 거기에 따라주는 부가적인 것입니다. 네. 아니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상당히 어렵네요. 그래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아파서 뭐 사진 뭐 MRI든지 뭐 CT를 찍어봤는데 이상이 없다면 그게 참 어려운 문제 아닌가요? 그거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하고 부인하고 같이 와요. 그럼 부인은 많이 아파요. 예. 그러면 제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은 분명히 사진에 이상이 나와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 남편이 인정하니까. 네. 그럼 남편이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남편이 원인인 것 같은데요. 이제 상식이 어떤 진리를 누르고 있는 경우죠. 사실은 이런 아프면 이런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그 흐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신경이 쭉 어떤 흐름을 타고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이나 힘줄이나 혈관 이런 걸 다 신경이 관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가 망가졌어요. 자동차 부속처럼 갈아요. 그러면 돼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는 근육이나 힘줄이나 신경이나 작은 하나하나가 서로 얘기하고 서로 안아주고 잘못됐으면 서로 도와주고 이러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네. 신경 그걸 총 지배하는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가 잘못됐는지 물어보고 잘못됐으면 다시 고치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신경입니다. 근데 그 신경에 문제가 생기든 아니면 이런 문제가 생기든 이런 것 자체가 나타날 때는 나타나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죠. 나타난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진짜 그것이 너무너무 나빠져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고 그게 있지만 그 자체가 퇴화됐어도 그거를 우리 몸이 잘 적응하면서 이겨나가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까 척추관이 많이 좁아졌지만 서서히 좁아지면 신경 거기에 적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좁아졌는데도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문제가 없어. 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크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유기적인 관계 유지가 안 될 때는 망가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신경에 문제가 있다, 병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자체를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제 얼굴을 보면서 뭐가 이상이 나와야 될 텐데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상은 이미 환자의 증상이 있는 겁니다. 불명한 얘기는 보니카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만성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에게서 꾀병이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죠. 진짜 만성 통증 간단한 병이 아닌 것 같아요. 안 알아봐서. 아, 알아보면 마음이 달라요. 예. 아니 저도 이쪽 왼쪽 복부 아래쪽이 아파가지고 네. 계속해서 이제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병원을 찾아가서 CT도 찍고 원인이 될 수 있는 거를 다 해봤더니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 통증이 없어지대요. 개인차가 역시 있네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방금 전에도 허리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팔이 그렇게 많이 아프시다고 또 가사일이 팔, 손목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팔 아프신 분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신경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부가 두꺼워지거나 근육을 만졌을 때 신경이 흐르는 것을 따라서 일관되게 근육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프고요. 그 다음에 관절 범위도 좁아져 있고 관절 부위에도 수용체가 있거든요. 이게 통증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만졌을 때 통증이 오고 운동 범위도 좁아지고
그다음에 제일 흔한 증세가 뭐냐면 일단 일할 때 조금밖에 일 안 해도 금방 피곤해지고 아픈 거예요. 네. 그다음에 뭘 집는데도 내가 이런 걸 집어서 옛날에는 일을 다 했는데 조금만 집으면 힘이 없어서 떨어지거나 뭘 질 수도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이 경험하신 걸 거예요. 그리고 얘가 많은 거 보니까 아프신 분이 많은 건데요. 아닌데 왜 치료들 안 하시고. 근데 이거 병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병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신경이 유기적인 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좀 어려운 말 쓰겠습니다. Disuse hypersensitivity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 쓰면 망가지는 거. 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는 나는 일을 많이 하니까 나는 쓴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한정된 부분이에요. 예. 근데 실제로 써야 되는 부분은 안 쓰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드셔서 노인이 되셔서 골방에만 계속 있으면 빨리 늙어요. 빨리 병에 걸리고 네. 움직이고 활동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우리 근육에도 우리 신경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너가 살아있어, 깨어있어, 같이 얘기해야 돼. 일로 나와, 같이 손잡고 놀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놔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빨리 그 부위가 더 퇴화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병입니다.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자식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제 나가고 싶어도 혹시나 나가셨다가 뭐 허리라도 삐끗하고 그러시면 그냥 방에나 계시지 왜 괜히 나가셔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모든 것은 써야 됩니다. 예. 쓰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인데 너무 많이 쓰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상은 안 쓰는 부분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네. 네, 이번에는 8년 넘게 어깨 통증으로 고생한 분의 이야기를 화면으로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많이 굳어 계신 모습이에요. 이게 잡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떨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썰 때. 손도 조금 떠시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8년, 9년, 10년 가까이서부터 어깨가 계속 아프면서 이게 탁 이게 치는 느낌, 탁탁 치는 떨려.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어디에 이렇게 지금 같이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딱 집중을 딱 뭐를 딱 잡고 이제 해야 되겠다 딱 이러면 저기 안 해요. 근데 가만히 있을 때 아프니까 사람이. 아니 그냥 아프니까 그냥 집에서도. 근육 풀리려고 이제 부항도 떠고 안마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해보셨네요. 이렇게 안마하는 것도 밤에 약이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죠. 수면제. 신경 안정제 먹어야 돼. 그때 처음에 어깨가 아프면서 잠이 안 오면서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수면제 없이는 잘 못 잤어요. 가족이고 누구고 내 아픈 거를 모르는 거. 이게 뭐 사람이 나는 정말 아파 죽겠는데 가족들은 왜 저는 멀쩡한 일상 이렇게 밥을 먹고 하는데 그 식구들이 매일 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무지하게 아픈데 참고 잠도 못 자고 밤 되면은 막 저걸 해요.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 무슨 암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도 아무래도 좀 뭐라 그럴까 신경을 덜 쓰게 되는데 본인은 상당히 괴로우시잖아요. 교수님께서 직접 치료하고 계신 분인가요? 네, 저분은 사경이라고 하는 그런 병하고 이제 신경의 병이 같이 오신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목 자체를 가눌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돌릴 수가 없고 이제 그게 좋아져서 이제 목이 돌아온 이제 그 다음에는 목도 돌아왔는데 사실은 굉장히 아파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제가 옆에서 보고 손을 대고 있으면 근육이 자발적으로 탁 튀어요, 이렇게. 근데 그거는 참을 수 없는 통증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 상황에서 손을 떨면서도 아까 보면 이렇게 뭘 짜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굉장히 의지해요. 근데 저런 의지를 남편분들이 아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 같은데. 아니 얘기를 네. 가족이니까 나 너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통증에 대해 상당히 잘못된 인식이 많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괜찮은 거예요. 겉으로 봐서 괜찮은데 뭐가 아프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정말 위험한 생각인데 네. 저분은 정말 힘드신 분이에요. 그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분은 콕콕 쑤실 거고, 네, 네. 어떤 분은 뭐 바늘로 찌르는 맞습니다. 것 같을 예, 거고, 맞습니다. 그런 다양한 증상들을 어떻게 한 병명으로 묶는다든지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을까요? 화재 경보기가 예를 들어서 불이 나야지 울리는데 이게 담뱃불이나 아니면은 온열기 뭐 이런 가벼운 거에 의해서도 화재 경보기가 울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통증이 어떤 것이라는 걸 느끼실 텐데 그 경보기 소리가 다르듯이 통증의 표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런 환자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죠. 네. 만성 통증 참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또 주된 질병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빈도로 보면 이제 가장 흔한 나이가 먹으면서 흔해지는 것이 나이가 먹으면 신경이 퇴화하게 됩니다. 네. 신경이 퇴화한다는 것은 그 소통을 잘 못해요. 신경이 지배하는 것들과 그리고 신경의 고유로 만들어내는 흐름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염증인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염증이라는 게 최근에 들어서는 고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생기는 염증입니다. 염증이 원래 망가지면은 그걸 고치려고 하는 우리 몸의 그 첫 번째 그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염증이 네. 없으면 회복도 안 돼요. 네. 근데 조절이 안 돼요. 이런 염증이. 그거 자체가 제일 흔한 게 뭐 심근경색증이 생기는 원이라던가 혹은 치매가 걸리는 거라던가 심지어는 노인성 당뇨도 그럴 수 있고 네. 상당히 많은 병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암도 그렇고 대부분의 병들이 염증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경이 퇴화하면 정상적인 거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반응을 못하는 것들도 같은 현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근데 많은 다른 성인병들은 병이라고 인정되는 거에 반해서 아까 말씀드린 통증은 실제로 그게 가장 흔한 것이고 가장 먼저 신호를 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나이가 먹으면 의뢰 그런 거야 라고 잊어버리는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더 짚었으면 합니다. 골반 통증 그리고 섬유근통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섬유성 근통이라나 골반 통증 여자분들 지금 여기 이 시청자분들 여자분이 많을 테니까 정말 그 고통스럽고 많이 힘든 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반에 통증이 있다. 예를 들어서 허리의 둔부에 혹은 그 아래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골반 통증의 가장 많은 원인은 근골격계입니다. 그래서 그거임을 알고 일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척추나 관절에서 온 거란 얘기예요. 거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원인을 찾아야 될 것이고 분명한 원인이 되는 거일 때는 분명한 치료를 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손상을 많이 주는 치료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자동차 부속이 아니에요. 요거를 떼버리고 요거를 붙이고 그래서 거기 같이 화합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서로 얘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은 손상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신중히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섬유성 근통은 그거보다 더 암담한 병이죠. 섬유근통 증후군요. 네, 섬유성 근통 혹은 섬유근통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여자분들에게 있어서 대략 4~5% 정도 있어요. 모든 여자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병이에요. 네. 근데 증상이 적은 사람도 있고 심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거가 이제 딱 진단되는 뭐 몇 개가 아프고 뭐 어떤 증상이 오고 이거에 딱 맞춰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러한 진단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병에 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이게 섬유성 근통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의학적인 기준이 있지만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완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인 운동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당연히 써야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내가 이 섬유근통 증후군이 아닌가 이런 거를 자기가 이렇게 체크를 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몸의 여러 군데에서 압통점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네. 곳을 만져서 통증이 어느 정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어떻게 동반되느냐를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네. 일단은
뭐를 만지려고 해도 근육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네. 그 근육에서도 어느 부위일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이제 정확 경험 있는 의사에 의해서 진단되는 게 맞고요. 그 근육에서 만지는 포인트 자체도 사소한 차이가 또 다른 결과를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네. 의사에게 진단을 맞추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섬유근통 증후군의 통증 또 네. 증상 이런 건 어떻게 나타나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골격계 일단 통증이 일단 줍니다. 여기저기 아픈 거죠. 그것이 때로는 오른쪽이 나빠졌다가 이게 좀 좋아지면 하면 왼쪽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통증. 그 다음에 피로하죠, 쉽게. 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전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남들은 가만히 나는 눈물이 촥 나요. 슬퍼요, 막. 갑자기 욱하고. 그 다음에 남들이 나를 공격할까봐 사소한 것 자체를 자기를 공격하는 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과대하게, 과민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져요. 네. 그리고 일 집중을 못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내장, 뭐 예를 들어서 변비나 설사가 뭐 번갈아 간다든가 소화가 잘 안 된다든가 뭐 심지어 미식거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증상, 아주 다양한 증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해당되면 이 섬유근통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통증, 이게 압통점이라고 하는 거, 이제 네. 보통 우리가 18가지 정도를 체크하는데 그 중에 한 11가지 이상이고 여러 다양한 증상들이 너댓 가지 이상 있으면 우리가 진단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진단 자체가 크리어컷하게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워낙 다양한 증상이 많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단, 그냥 섬유성 근통 증후군에 가까운 병이다. 맞다. 이건, 가까운 병이긴 하지만 오히려 근골격계 증상이나 이런 것이 너무 저명하기 때문에 그쪽을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눠줘야겠죠. 아니, 저는 그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또 어린 나이 20대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예. 제가 거기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저도 이렇게 통증이 좀 돌아다니고, 네. 저도 운전만 하면 크게 누가 날 공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해당이 돼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여자분에게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아마도 여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척추가 가늘고 신경이 더 많이 노출되는 게 원인이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보다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격당할 찬스가 많기 때문에 자율신경계가 이제 중에서 교감신경이 항상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네. 면역 자체에 문제가 있기도 좀 하다. 불분명한데 증상은 또 심각하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도 좀 힘들지 않을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술을 않는 병이고 수술을 네. 해도 안 되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용체들이 과민해 있기 때문에 보통 어디를 수술을 잘하건 잘못하던 간에 그 후유증이 오래 남고 잘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 병은 특히 그러니까 많이 긴장이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보다 통증이 훨씬 더 딴 사람보다 더 많이 표현된다. 그리고 그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병이다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시는 쪽으로 가셔야죠. 비수술적인 방법이요? 맞습니다. 네. 섬유성 근통은 특히나 자연의 치료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안 쓰는 것들을 쓰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자기는 쓴다고 생각하지만 안 쓰고 있는 부분들을 써야 되고 그런 것을 보통 제가 이제 섬유성 근통 환자분들이 오시면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운동을 시킵니다. 걷는 방법, 걷는 것만 제대로 하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네. 또 거기 추가적으로 하겠지만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강도 높게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부신피질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을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먹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따 나중에 또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이다만.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경이 많이 다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이나 허리 같으면 목 같으면 뭐 4, 5, 5, 6, 6, 7 이런 신경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팔로가 있어요. 네. 그런 쪽은 많이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해요. 그쪽 관절이. 그러니까 신경이 잘 다쳐요. 허리는 4, 5번, 뭐 2, 3번, 5번, 1번 이런 것들 같은
뭐 다리로 가는 것의 일부, 목에 가는 것, 팔로 가는 것의 일부 이런 신경들은 자꾸 노출이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더 극심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따로 부분적인 치료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관절과 신경 사이에 수술을 네. 하시는 모습을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무슨 마취 같은 거는 필요가 없나 본데요? 때로는 합니다. 네. 국소 마취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무시게 하면서 큰 마취는 안 하고요. 좀 얇은 무슨 바늘 같은 걸 이렇게 꽂아 넣으시네요. 네, 저 바늘이 끝이 피부는 통과할 수 있지만 신경이나 혈관이 닿으면 피할 수 있도록 옆이 휘경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다른 조직들이 다치지 않게 주사기나 칼과는 다른 정도 올라가야 된다. 수술한 쪽은 많이 엉겨붙어 있기 때문에 또 뜯기도 많이 뜯거든요. 치료하는 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팔은, 이건 다, 이제 팔은 움직이는 거예요. 예, 이제는 원래 이렇게까지 안 되셨었나 보죠? 안 됐어요. 이리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요 바로 이거 시술하고 이렇게 되신 거예요? 예. 대단하시다. 보니까 치료 과정도 상당히 간단하고요. 네. 생각보다 간단하고 또 효과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것들이 싸고 있는 것들이 서로 엉겨붙어서 안 움직인다면 사이사이를 이것들을 서로 잘 공간을 벌려서 만들어주는군요. 예, 서로 이게 서로 떨어져서 움직여야 되는데 네. 이게 엉겨붙어 있으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그거는 이것들이 움직여지도록 해주는 게 치료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쓰면 그게 달라붙는다는 얘기죠. 안 쓰면 달라붙기도 하고 안 쓰면 퇴화도 빨리 됩니다. 네. 근데 그것을 안 쓴다는 얘기를 많이 쓴다는 거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쓰는 부분도 있고 안 쓰는 부분도 있는데 안 쓰는 부분을 쓰게 하는 게 치료죠. 본인의 스스로 자연의 치료입니다. 그건 역시 시술했을 때 완치율이 좋은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에 따라 다릅니다. 어깨나 무릎 관절이나 뭐 허리 척추 협착증 이제 그것도 병에 따라 다르죠. 병이 심한 경우와 안 심한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쪽은 치료율이 좀 높은 편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섬유성 근통이라던가 아까 사진 영상에 보셨던 그런 그 사경을 동반한 신경증 이런 경우에서는 치료가 쉬운 병이 아니죠. 그래서 병에 따라서 치료율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신경은 퇴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사춘기가 지나면서 퇴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만성질환은 항상 우리 옆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이런 만성 통증뿐만 아니라 암이나 심장병이나 여러 가지. 그거 자체는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수술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몸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그러한 것들에 나쁜 것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그러니까 치료는 자기 자신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 치료와 더불어서 반드시 운동과 식이 이런 음식 먹는 거 같이 합니다. 아마 그러면서 치료율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만약 그런 걸 안 하신다면 꼭 해야죠. 하십시오라고 협박을 해서라도 가족들을 불러다가 꼭 하셔야 됩니다. 협박을 해서라도 하게 만듭니다. 네. 말씀 중에 식이요법 얘기를 하셨는데요. 음식으로 만성 통증을 고칠 수가 있다고요? 근거 있는 것들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오렌지나 뭐 피망, 파파야 이런 채소류 중에 특히 뭐 낑깡 이런 것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귤도 그런 거 관계 있고 이제 실제로 그 대조군을 통해서 조사해 봤더니 그 미국 임상영양학회에서는 확실히 관절통에는 현저하게 좋아지더라라는 그런 것들도 입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스피린을 먹으면 아스피린이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통증을 막아주는 부분, 염증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통증을 막아주는 부분도 있지만 위를 보호하는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도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 포도나 뭐 이런 자두나 블루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껍질을 까지 않고 이렇게 충분히 드시게 되면 그런 것들 자체가 위는 보호하면서 통증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음식이라는 게 어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조화로운 섭취가 중요합니다. 네. 어느 군을 집중적으로 좀 더 많이 먹을 수는 있지만 뭐가 좋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어느 군만 어느 하나 음식만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네. 자, 뭐 음식은 또 그렇고 운동도 아까 이제 걷기를 강조해 주셨는데요. 어떤 운동이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좀 젊은 사람에게 권유드리는 운동은 제 생각에는 젊어서 운동을 시작한다면 필라테스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좋겠죠. 골반을 싸고 있는 골반 자체가 그 골반이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에 있는 모든 척추들이 이 척추들이 다 같이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네. 그리고 이것들이 끊임없이 머리에서 오는 신경하고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네. 그래서 골반 자체가 불안정하면 상당히 피곤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누워있는 것보다, 누워있으면 골반이 닿는 면적이 많아요. 네. 서 있으면 그거보다는 덜하지만 근육에 의해서 잡혀져요. 네. 앉아있으면 닿는 면적이 적거든요. 네. 앉아있을 때 제일 허리 피로갑니다. 서 있을 때가 그 다음이고, 네. 누워있을 때가 좀 낫고. 근데 이제 서 있을 때도 골반이 불안정하면 더 힘들죠. 똑같이 앉아있을 때보다도 더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골반이 안정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다면 그런 면에서는 필라테스라는 운동이 제가 적극 권유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좀 나이가 드셨어요. 그러면 그런 운동은 과격해요. 갑자기 시작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요가라는 운동이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안 쓰는 그 관절의 유연성을 충분히 유지해주면서 우리가 마음을 좀 가라앉히게 해주니까.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나이가 드셨다라고 하면은 우리 태극권이라고 하는. 네. 네. 저는 그게 제일 나이 드신 분에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치지를 않고 예. 네,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도 반복적으로 아주 서서히 운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걷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요가도 이제 저희 건강 이 100세 스페셜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요가도 힘들더라고요, 저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이 생활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생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그 부분적인 운동은 사실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걷는 거에 대해서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교수님, 그러면 효과적으로 걷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골반이 안정돼야 되기 때문에 네. 걸으면서 그 아랫배와 그 대변이나 소변을 찾는 식으로 네. 그걸 잡아당기고 걷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한 보폭을 크게 걸어야 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발 뒤꿈치부터 엄지발가락까지 충분히 사용하면서 걸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전방에서, 아래를 보지 말고 100에서 105도 정도 상방을 보고 걷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네. 걸을 때 팔을 충분히 흔들어서 이 신경이나 힘줄 싸고 있는 막들이 충분히 잡아당겨져서 네. 놓여졌다 풀어졌다 하는 것이 반복되도록 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반이 충분히 틸팅이 되고 있죠. 보폭을 크게 걸어야 되고 그다음 발 뒤꿈치부터 엄지발가락 충분히 사용하고 있고요. 네. 팔 쪽을 충분히 잡아당겨서 목에서부터 그 손끝까지 내려오는 막들이 충분히 신전되도록 해야 됩니다. 상당히 우아하신데요. 그 걷는 방법이나 그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우아할 수밖에 없겠죠. 네, 뭐 식이요법부터 걷기까지 알아봤는데요. 네네. 일단 뭐 예방하는 차원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예. 일단 교수님을 병원으로 찾아왔을 때는 어떤 뭐 약 처방이라든지 치료 방법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어느 하나가 모든 것을 위한 무기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다양한 치료법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물 처방도 있겠고 지금과 같이 운동 처방도 있겠고 그다음에 아까 바늘을 사용한 시술 방법도 있겠고 그다음에 주사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내시경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죠. 그거는 거기에 맞는 것이지만 이제 저는 주로 이제 바늘을 많이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연을 존중하면서 치료하자는 하는 게 이제 제 원칙인데요. 네. 일단은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 오기 전에 스스로 고칠 수 있거나 아니면 저하고 와서도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네. 진통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희가 보통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를 많이 먹잖아요. 그거는 만약에 먹으려면 확실히 먹어야 되고요. 네. 먹지 않으려면 먹지
안 먹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자면 약이라고 하는 특성은 뭐냐면은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네. 경험이 만약에 경험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더 심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일단 아프면 경험을 덜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픈 자체를 참지 말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약을 먹거나 하는 건 우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짧은 시간이어야겠죠. 만약에 극심한 통증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만성으로 어떤 병이 있다 혹은 암에 걸렸다 말기암이다. 이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아주 강력한 진통제를 써야 됩니다. 오히려 처음에 강력하게 약이 들어가야만 나중에 약을 줄여서 안정되는 쪽으로 가지 약이 증상을 따라가서 조금씩 올라가게 되면 결국 못 잡아요. 네. 병이 좀 근데- 우습게 여기겠어요. 그죠? 진통제를. 네. 그리고 또 이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내성이 생길든지 네. 아니면 중독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겁내하시거든요. 이제 진통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는데요. 이제, 중독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게 극심한 통증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쓰자라고 하면 중독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아픈 사람에게는 마약성 진통제로 중독되지 않습니다. 안 아픈 사람이 아픈 거를 꾀병을 부리거나 이러면서 마약성 진통제를 먹는다면 그거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네. 네. 하지만 진정으로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약성 진통제가 절대로 중독을 만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진통제도 물론 뭐든지 오래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쓰려면 강하게 쓰고 그리고 충분히 통증을 없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으로 대체해서 쓰는 시간을 줄여야죠. 네. 자, 오늘 만성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만성 통증 환자분보다는 만성 통증 주위의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이 저리거나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서 움직이기도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아까 보시면 보세요. 썰지 않습니다. 뭘 해주라. 집안 식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어머니고 우리 아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병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그런 결과로 저런 문제를 안게 된 거죠. 그거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만 됩니다. 아프다고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아니, 오늘 만성 통증에 대해서 이렇게 예.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통증이 있어도 참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는 오늘 저희가 좋은 음식이나 운동 등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또 가족과 함께 또 아픈 곳이 있다면 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의도 해보시고. 네, 무조건 참지 마시고요. 네, 함께 풀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나와주셔서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